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정구민입니다. 이게 레벨 4 자율주행이라는 용어가 살짝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전에 이제 어떤 용어를 쓸 것인가 이런 부분도 좀 있었는데요. 결국 이제 레벨 4 이상 자율주행에서 가져오는 부분들은 우리가 운전석이 없다 또는 운전을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서, 그래서 이동에서,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자율주행 차량들하고 이 차이점 보면은 운전이 필요 없는 부분들, 그래서 운전에서 이동으로의 패러다임 변화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부분이 될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요 레벨 4 이상 자율주행을 한번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이제 진화 방향과 시사점, 현재 뭐 우리나라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동차 스스로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경로를 형성해서 이제 스스로를 제어하는 이런 자율주행이 될 거고요.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뭐 그동안 이제 자동차사들이 이제 관련 연구를 계속 좀 해온 부분이 있고, 자율주행이라는 게 이제 화제가 된 거는 이제 구글이 2010년도에 그 이제 자율주행차를 이제 선보여서 이제 화제가 됐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미국 국방성에서 다르파 챌린지에서 우승했던 그 학교들, 스탠포드하고 카네기 멜론의 연구자들을 모아서 구글이 구글 X를 설립했고요. 2010년에 이제 자율주행차를 선보였습니다. 자동차사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상용을 한 건 2015년에 테슬라와 이제 현대가 가장 빨랐고요. 여기 이제 현대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요 부분 자율주행이라고 레벨 2 상용화가 상당히 빨리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현대 기술력 플러스 뭐가 있냐면은 우리나라 도로가 상당히 잘 관리되어 있거든요. 미국이나 중국보다 잘 관리되고 있다는 점. 그게 또 하나 이제 강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도로라든가 아니면 우리의 통신 기술이라든가 AI를 묶어서 앞으로의 자율주행을 좀 주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벤츠가 2017년도에 이제 상용화를 했고요. 2020년도, 그러니까 구글이 원래 약속하고 업체들이 약속했던 2020년 완전 자율주행은 결국 오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2020년에 상당히 의미 있는 진화를 이뤘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테슬라의 FSD가 되고요. 테슬라의 FSD는 기존의 어떤 자동차사들의 자율주행이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위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어떤 신호등을 인식하고 도심을 주행할 수 있는, 물론 이제 도심에서는 조금 더 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진화를 이뤘고요. 구글 같은 경우에 이제 운전자가 없는, 그러니까 레벨 4 이상 자율주행, 물론 이제 기술적인 레벨 4와 제도적인 레벨 4는 이제 다를 수 있고요. 제도적인 레벨 4는 자율주행 자체를 자동차가 다 책임을 져야 되지만, 아직 나와 있는 차량들은 이제 레벨 2에서 레벨 3를 가고 있는 요 정도가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의미 있는 진화가 있었습니다. 작년 말에 오토노머스 A2G하고 여기 이제 한지영 대표님 와 계신데요. 그 카카오 모빌리티가 같이 1,000원 1달러 상용 서비스를 이제 세종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2021년이 됐고요. 2021년에는 이제 시속 60km 이하를 책임지는 레벨 3가 상용화가 됐고요. 근데 물론 이제 아직 거기에서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진 않는데 이제 조금 더 가면 이제 나올 수 있다고 보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제 고속도로는 어느 정도 달렸고 이제 도심에서 우리가 어떻게 달릴 것인가, 도심 자율주행이 상당히 좀 중요해지고 있고요. 이런 도심 자율주행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IT가 이끄는 자율주행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차량 제어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위에 이제 주변 사물을 인식하고 공사 현장이라든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보행자라든가 자전거라든가 이런 다양한 상황들을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고 제어해 줄 것인가.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떤 이런 IT 기반의 자율주행이 자율주행 진화의 핵심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지금 레벨 2 자율주행이 이제 상용화가 되어 있고요. 그럼 이제 고속도로에서 이제 한 차선 주행 정도, 조금 더 가면 이제 차선 변경 정도 되는데요. 레벨 2하고 레벨 3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레벨 3는 자율주행 시에 이제 차가 책임진다는 면이 있는데, 다만 그런 면이 이제 그 차이가 있고, 레벨 2와 레벨 3는 자율주행 시에 차가 책임진다. 그다음에 레벨 3와 레벨 4의 차이점은, 레벨 3에서는 차량이 자율주행을 책임지지만 위급한 상황에는 운전자가 운전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차이점이 있고요. 운전자가 제어권을 이양받아서 해야 된다는 차이점이 있고요. 다만 레벨 4로 가면, 이제 레벨 4로 가면 운전자가 위급 상황에서 이제 차량 스스로 운전을 해야 되는 거죠. 결국 레벨 4 이상 자율주행의 핵심 뭐냐면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아도 돼. 이런 부분이 이제 핵심이 되고요. 그래서 레벨 4는 이제 특정 구간, 레벨 5는 이제 전체 구간, 완전 자율주행, 이렇게 이제 진화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레벨 4 이상 자율주행은 뭐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 또는 운전석이 없는 자율주행, 원래 이제 그런 이름도 우리가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이제 레벨 4 자율주행이라는 이름이
좀 더 궁금증을 일으키고 또 명확한 정의가 될 것 같아서 이제 저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특정 조건 또는 모든 조건에서 이제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기술이고요. 이제 뭐 레벨 4 자율주행이 오게 되면 만약에 이 차가 레벨 4나 레벨 5가 되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그림을 현대저널에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딱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기존엔 뭐냐면 운전이었습니다. 운전이면 운전할 수 있는 사람, 운전할 수 있는 성인,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만 차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물론 이제 거기에 승객으로 타고 가긴 하지만, 이제 앞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저기 이제 나와 있는 그림처럼 우리가 이제 차에서 운전에서 해방되면서 생활 공간이 되고, 아까 원장님 본부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생활 공간이 되고 그 안에서 다양한 IT 기술과 이제 디스플레이 생활이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으로 이제 발전이 되는 거죠. 결국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부분들이 뭐 가족들이 이동하면서 또 하나의 생활 공간이 돼가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에서 이슈가 되는 게 기존의 가구랑 비슷한 거죠. 침대 선전에서 나오던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있어야 우리가 영화를 보고 TV를 즐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거기가 그렇게 가려면 이제 앞으로 뭐 도로라든가 타이어라든가 여러 부분도 바뀌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에서 이동으로의 변화가 있고요. 그래서 한번 뭐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부분들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이저 최정단 본부장님의 애트리 자율주행 셔틀 오토비인데 한번 잠깐만 보고 갈까요? 차량 형태가 다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건 뭐냐면 이게 인식적 화면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우리가 AR 서비스를 즐길 수가 있는 거죠. 관광지가 있으면 그 관광지에서 우리가 관광지를 돌아다니면서 창으로 투명 디스플레이 설명도 해줄 수 있고, 이제 차량 내에서의 이제 IT 기술이 중요해진다. 그런 부분들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런 차량들이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 같거든요. 다목적 자율주행 셔틀인데요. 한자부에서 이제 2024년에 자율주행 무인 상점을 좀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재용 본부장님 이제 담당하고 계신 부분이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시골 지역에 인구가 감소하고 어르신들이 있고 이런데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좀 이동이 불편하죠. 그래서 뭐 100원 택시 이런 정책도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냥 자율주행 셔틀을 천천히 가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쉽게 타고 쉽게 내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동네를 쭉 이동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 차에다가 카메라도 달아서 도로가 어디 파손됐는지 어디 이상이 없는지 동네에도 체크하고요. 관리도 하고 순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 상품을 실어서 물품 공급도 좀 해주고 그다음에 뭐 물품도 살 수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다목적의 자율주행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이 부분이 앞으로 이제 상당히 많이 이루어질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현대자동차의 이제 PBV도 마찬가지로 Purpose Built Vehicle도 용도에 따라서 뭐 병원이 될 수도 있고 레스토랑이 될 수도 있고 식당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용도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결국 이제 네모 반듯한 박스카에다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레벨 4 자율주행의 주요 이제 변화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제 주요 자동차사는 이제 고속도로 수준에서 고속도로 정도 수준의 주행을 책임지는 레벨 3로 가려고 하고 있고요. 레벨 2에 레벨 3 진화하고 레벨 3도 이제 지금은 시속 60km 이하, 그다음에 조만간 시속 130km 이하 이런 식으로 좀 확장이 좀 되려고 하고 있고요. 테슬라의 이제 FSD가 가지는 의미는 이제 고속도로 주행과 이제 도심 주행을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주요 IT사나 이제 자율주행차가 이제 도심에서의 주행을 이제 레벨 4 수준의 이제 뭐 자율주행 또는 뭐 도심 수준의 자율주행 이런 부분들을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주행 측면에서 이제 테슬라를 포함해서 다 레벨 2고요. 운전자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혼다, 벤츠, 내년에 이제 현대, 볼보해서 이제 시속 60km 이하를 책임지는 레벨 3 차량들이 한두 모델씩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이제 아우디의 일부 모델만 라이다가 들어 있었는데 레벨 3로 가면서 이제 자동차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비싼 센서의 라이다가 서서히 들어오고 있고요. 혼다 그림이고요. 혼다 한 5개 넣습니다. 벤츠 하나 넣고요. 내년에 이제 현대가 2개를 넣을 예정이고요. 지금 이제 일반적인 이제 레벨 2 자율주행이 옆에서 끼어드는 차량에 상당히 취약할 수가 있는데 이것들을 라이다로 넓게 봐서 끼어드는 차량 일찍 감지해서 안전성을 주겠다. 이런 부분이 이제 현대의 목표가 되고요. 내년부터 이제 라이다 차량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테슬라의 같은 경우는 그 이제 고속도로 플러스 도심으로 오는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시사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FSD가 처음 나왔을 때는 이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제 그러면 이제 뭐냐면 이제 그 한적한 도시에서 교차로를 막 달렸어요. 그러다 그게 너무 익숙해지니까 올해 테슬라가 이제 V9, V10을 내놓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어떻게 가냐면 복잡한 도시를 막 달립니다. 아직 그 정도는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이제 테슬라가 이제 앞서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잠깐 좀 보겠습니다. 영상 잠깐 틀어주실까요? 네. 그 위에 거를 틀어주셔야 됩니다. 네. 좌회전을 하고 있고요. 자세히 보시면 이제 여기에 뭐 자전거 타고 가는 사용자나 뭐 다 인지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사용자가 개입했거든요. 그 좌회전했는데 중앙선을 넘어버린 거죠. 그래서 여전히 어떤 그런 도심에서의 부분들은 좀 더 가야 할 부분이 있다. 이 정도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심 자율주행을 뭐 제일 잘하고 있다고 그러는 이제 구글 5세대 자율주행 센서 시스템도 보면 라이다가 이제 5개가 달려 있고요. 위에 하나 있고 이제 주변에 라이다를 쭉 다른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이제 하나 물음표가 돼요. 왜 주변에 라이다를 달았을까?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게 이제 올해 올가을에 열렸던 독일 모터쇼에서 현대와 폭스바겐이 내놓은 도심 주행 자율주행 차량입니다. 잘 보시면 여기 이제 라이다가 달려 있죠. 여기 달려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이제 내 차선이 아니라 주위 차량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예측하고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뒤에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오토노머스 A2G 차량을 가져왔는데 역시 라이다가 달려 있습니다. 주변에 차량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고서 내 차를 제어하는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도심으로 오면서 센서 시스템이 전에는 라이다가 지붕에 하나 있었는데 라이다를 이제 쭉 달고 있습니다. 오토노머스 A2G는 지금 한 4개 정도를 좀 달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어떤 그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나 셔틀 서비스가 이슈가 많이 될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 한번 우리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작년 12월에 이제 세종시에 가시면 오토노머스 A2G하고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유료 서비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한 달 전에 어떤 관심 있는 분한테 소개를 드렸더니 지난주에 굳이 세종까지 가서 타고 오셨더라고요. 한 대표님 못 만났다고 그러시던데. 그런 어떤 이 부분이 앞으로 이제 요게 이제 뭐냐면 지자체들이 관심이 많은 거죠. 지자체에 천천히 가는 셔틀, 뭐 빨리 갈 필요 없고요. 도심을 천천히 달리면서 이동하는 셔틀들이 각 지자체들이 막 도입하면서 앞으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이슈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왜 도심 주행이 어려운 걸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2018년 구글에서 있었던 모델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좌회전을 하는데 내가 좌회전하는데 맞은편 차량도 좌회전을 하거든요. 사람은 앞에 사람이 좌회전해서 가겠지를 알지만 자율주행차는 위협을 느낀다는 거죠. 나한테 오네. 그러면 이제 급정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뒤에 운전자가 추돌 사고를 내고요. 그래서 화가 난 운전자가 다음부터는 구글 자율주행차를 쫓아가서 추월해서 앞에 급브레이크를 딱 밟았는데 얄밉게도 구글 자율주행차는 정지를 잘 한답니다. 그래서 구글 자율주행 사고를 안 내고 뭐 이런 부분이 좀 이제 그래서 자율주행에 대한 공격 이게 이슈가 된 게 있고요. 이게 2018년 이슈인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이제 구글이 자율주행 성과를 발표하는데 이제 거기서 나온 게 뭐냐면 여전히 좌회전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이제 하는 아까 이제 테슬라 사례에서도 보시면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이슈가 된다 보시면 되고 그래서 구글이 보면 이제 좌회전이 아니라 이렇게 피턴도 가끔 한다고 보고서에 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오늘 영향 평가에 이제 나오는 내용하고 좀 많이 겹치는 부분이 될 거고요.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7년에 과기정통부에서 5G 자율주행 융합 서비스 기획 보고서를 냈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네, 저하고 인하대 김덕경 교수님하고 서울대 이경수 교수님 같이 만들었던 표고요. 그 사람의 이동과 이제 주민형 자율주행 교통, 사람의 이동과 이제 사물의 이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 서비스가 있고요. 정비 주유 세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컨텐츠를 어떻게 즐길 것인가. 이런 걸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레벨 4 이상 자율주행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게 되면 특히 이제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게 되면은 나를 내려놓은 차량이 주차장에 갈 필요 없이 다른 사람을 태우러 가면 되니까 자율주행차의 공유가 일어날 거다라고 이제 보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게 하나 있고요. 그래서 뭐 교통이나 도시라든가 사용자 측면에서 여러 변화가 일어날 거다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송 서비스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배송 서비스는 상당히 빨리 이제 시장에 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한 세 가지 정도로 세 단계로 좀 나누는데요. 이제 고속도로를 통해서 물류기지까지 가는 부분들, 그 물류기지에서 집 앞까지, 그리고 집에서 뭐 이제 아파트 앞에서 집까지 가는 부분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누고 있고요. 요 부분이 이제 요 고속도로 부분이 미국하고 중국에서 빠르게 상용화가 일어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도심 자율주행은 도심 배송 아무래도 이제 자율주행 진화랑 좀 레벨 4랑 맞물려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빌딩 내 배송은 이제 주로 로봇, 뭐 드론도 있는데 자율주행 배송 로봇을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지금 미국하고 중국 업체들이 이제 상장을 자율주행 트럭 업체도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이슈가 좀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 트럭업 협회 ATA가 이제 2025년에 한 20만 명 정도의 트럭 운전자가 부족할 거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뭐 고령화도 있고요. 근데 일이 힘드니까. 근데 이제 이게 자율주행 트럭이 상용화되면 과연 2025년에 20만 대의 트럭만 자율주행이 될 건가 이거죠. 갑자기 일어나는 변화에서 일자리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합의를 해나갈 것인가. 그래서 플러스라는 업체가 지난 5월에 이제 시범 주행을 했는데요. 사람이 주행하면 24시간 걸리던 거를 자율주행으로 14시간 만에 갔답니다. 이제 그런 어떤 비용의 절감. 근데 다만 이제 어떤 미국하고 중국의 사례에서는 이제 대륙 횡단하는 부분들이 물류 비용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물류 산업을 기반으로 이런 부분이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영향 평가에서 우리가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자율주행 트럭들이 쭉 나오고 있고요. 여기 A2G 자율주행 청소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특수 목적 차량들이 공공에서 이슈가 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로봇 배송 부분들이 좀 있고요. 다음에 작년에 코로나19가 되면서 이제 관리 서비스 상당히 중요해지거든. 어떻게 깨끗하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 좀 있고요. 다음에 이제 이 만도 소카 브레이크 고장 진단의 얘는 어떤 거냐면 소카 운전자분들이 가장 많은 민원을 넣는 게 브레이크가 이상한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럼 소카는 그걸 다 갈아주는데 사실은 뭐냐면 이상이 없는데도 이상이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그걸 어떻게 정량적으로 해석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안에서 어떻게 영화를 볼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앞으로 서비스가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2017년에 있던 보고서를 두 개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리싱크 X는 상당히 파괴적인 영향들을 가져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완전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면 완전 자율주행차를 공유하게 되기 때문에 10년 후에는 자동차 대수가 20%만 남을 거다. 공유를 하기 때문에 이런 예측을 하나 한 게 있고요.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인텔의 보고서에서는 이제 뭐 한 7조 달러 정도로 엄청난 규모로 8천조 규모로 자율주행 시장이 성장을 할 거다. 완전 자율주행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도 하나 좀 재밌는 모델이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차 딱 어느 날 갑자기 딱 나와서 공유를 하게 되면 자동차 수는 줄 테지만 그게 아니라 기술이 점차적으로 발전하면 어떤 식으로 될 것인가. 오히려 이제 차량이 늘어날 거다라고 보는 시각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차를 다 공유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돈이 많은 사람은 개인 소유로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일반 공유는 대중교통을 대체하는 자율주행차의 공유고요. 그다음에 프리미엄 공유는 조금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공유. 그래서 여러 단계의 어떤 공유 모델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수도권 대도시와 이제 나머지 이제 지역을 인구 감소 지역과 수도권 대도시를 어떻게 나누어서 서비스를 할 것인가라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산업을 육성하고 뭐 인프라 산업의 성장이나 이런 부분, 신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부분,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제 약간 걱정되는 부분들이 이제 뭐 산업의 변화와 이제 일자리 감소, 그다음에 부의 분배도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로봇세라든가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좀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통약자의 이동이 편리해진다는 장점이 이제 자율주행에서 상당히 큰 이슈가 되고요. 도시 공간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영향 평가에서 같이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그 중요한 부분은 모빌리티가 교통약자들한테 큰 도움이 된다 이런 부분이고요. 싱가포르의 장애인 배송 서비스라든가 SK텔레콤의 고요한 택시는 단순한 이동을 넘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까지 모빌리티가 가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통연구원에서도 교통약자 이동지원 모빌리티 서비스 과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과제가 잘 돼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의 이동과 사물의 이동, 자동차의 변화, 도시의 변화, 그리고 우리의 생활이 편리해진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흥미로운 강연 감사합니다.